혈전증 논란으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재개돼 특수교육시설 종사자 등이 백신을 맞습니다. 다만 접종 이익보다 혈전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30세 미만은 다른 백신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유증상자는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방역 사각지대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기 남양주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이 발생 10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완전히 꺼졌습니다. 주민 41명이 연기를 마신 것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대장을 분석했더니 2017년부터 전북 지역 유력 인사 40여 명이 광명 노은사동 땅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LH 직원과 연관된 정황이 있는데 수상한 원정 투기 추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디게 찾아온 주말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일요일 9시 뉴스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유럽의약품청과 국내 예방접종 전문의 등의 판단을 함께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혈전증 위험에 견줘서 접종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되는 대상은 특수교육 종사자와 장애아 보육교직원,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입니다. 지난 7일 접종이 일시 보류됐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약품청과 영국 보건당국이 접종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본 것, 또 국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도 접종 재개였다는 겁니다. 다만 희귀 혈전증 위험보다 접종의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귀 혈전증은 젊은 연령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추세가 관찰된 반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감염과 사망의 위험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히 증가합니다. 혈전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으로 평균 2.8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반면 혈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4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세 미만은 64만 명가량으로 이들은 앞으로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맞게 됩니다. 얀센이나 노바백스나 이런 백신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인 백신 공급 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공급 계획의 범위에 따라서 다만 나이에 관계없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뒤 혈전 관련 부작용이 없다면 2차 접종도 같은 백신을 맞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1분기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접종 2주 뒤부터 아스트라제네카는 92%, 화이자는 100%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다른 백신과 교차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2차 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도록 하란 건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인 백신 수급 문제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5세 이상에게만 접종하라고 권고한 프랑스. 여기에 덧붙여 프랑스 고등보건청은 어제 55세 미만자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면 2차 접종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53만여 명입니다. 도미니크 류길리데 고등보건청장은 안전을 위한 논리적인 선택이라며 프랑스 인구를 대상으로 거대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프랑스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화이자 백신 포장 공장을 방문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프랑스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2억 5천만 회분을 제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t il va se compléter dans les prochaines semaines et les prochains mois. Des contrats que nous sommes en train de finaliser au niveau européen pour pouvoir produire plusieurs vaccins français. 프랑스에 앞서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도 1차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세 미만자의 경우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의 어려움 등으로 더욱더 확보하기가 힘든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려면 전 세계 백신 접종 계획에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교차 접종을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자, 내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죠. 어제 서울 강남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마지막 밤을 불사르던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춤을 추고 있었고 심지어 마스크를 안 쓴 손님도 포착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유흥시설 집합 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지하의 실내 공간에서 손을 맞잡은 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어젯밤 서울 강남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관할구청은 적발된 손님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9명이 더 늘어나 누적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내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그 외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되는데 2단계 지역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6종은 2단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이제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정부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느는 건 감염 속도가 역학조사를 앞지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며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함께 정부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 방역 사각지대를 일제히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업 제한 시간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독자적인 서울형 거리두기안을 내일 내놓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최근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0명 이상 나왔죠. 방역 당국도 또 감염병 전문가들도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경화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실내체육시설, 수강생과 종사자 등 11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서초구 실내체육시설 확진자도 7명이 더 늘어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선 나흘 연속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4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종별로 세분화한 서울형 거리두기 방향을 내일 내놓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또 강화가 돼서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고요. 서울시가 의견을 요청하자 내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들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해주면 2주간 CCTV 기록을 보관하고 종사자 선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는 해달라는 거죠. 불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나 시에서 안정적으로 좀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불가피했다며 서울시의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뿐더러 또한 그 전국적인 상황 악화의 책임 소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심야 영업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신속 진단 키트도 확진자를 판정하는 정확도가 낮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도 남양주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이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당시 긴박했던 순간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하늘을 메운 검은 연기. 다른 편에선 건물 외벽을 감싼 연기와 뻘겋게 치솟는 불길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364세대 규모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모습입니다. 영상 찍은 게 4시 30분이에요. 계속 불도 더 올라오고 연기도 엄청 크게 올라오고. 비슷한 시각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도 불길로 가득 찼습니다. 이를 본 한 남성이 차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칩니다. 덕분에 건물 2층의 독서실에 있던 학생도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제 불이야 하면서 차들이 빵빵거리길래 보니까 그때 이미 이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층 상가에서 시작된 불은 6시간이 지난 밤 11시가 돼서도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많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어 연기가 잘 빠지지 않고 소방관들의 진입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 반대쪽쯤에는 아직 불길이 안 잡혀서 소방관분들이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진압하러 들어가시는. 화재 발생 10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2시 반쯤에야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200여 명이 모두 대피했고 41명이 연기를 마셔 이 가운데 2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상가와 가까운 인근 도농역에서는 경의중앙선 열차 28대가 7시간여 동안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진화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불이 난 건물은 거주지와 함께 많은 상점과 음식점 등이 들어선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인데요.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형 화재에도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불탄 설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화마가 덮친 주상복합 건물에 상가동 3만여 제곱미터가 타고 아파트 360여 세대 가운데 300세대에서 그을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상가 이용객들은 신속하고 침착한 대피로 참사를 막았습니다. 어딨어 얘 어딨어 빨리 같이 나가자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나온 거죠. 나와갖고 또 확인하고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냥 시커먼 연기가 그냥 막 치솟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 역시 경보음도 울리기 전 창문 밖으로 치솟는 시커먼 연기를 보고 바로 대피했습니다. 엄청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옆집에 또 지금 노인네분이 2분 사셔서 일단 문 두들기고 저희 대피하니까 빨리 가시자고 했더니. 소방당국은 건물 출입구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송이나 대피하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튀어나갔고 지상 1층 상가에서도 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곳으로 나갈 수 있어. 마스크 착용도 연기 흡입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근데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화재 다음 날인 오늘도 일부 전기 설비 등은 복구가 안 돼 여전히 160여 명의 주민이 대피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경보기와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화재 관련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와 인근 땅을 전수 분석한 연속 보도. 오늘 마지막으로 광명시 흥지구의 수상한 투기를 짚어봅니다. 취재진이 토지대장을 살펴봤더니 2017년과 18년에 전주 지역 유력 인사 수십 명이 이곳 땅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와 광명,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아무 정보 없이 원정 땅 투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여기에도 LH가 등장합니다. 이승철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광명시 흥지구 토지대장 7,000건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수도권 밖에 사는 외지인들이 2017년 이후 26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이 중 27%, 7만 제곱미터를 전북 도민이 사들였는데 충남 거주자보다 2배 넓었습니다. 전라북도 분들이 언제쯤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사셨던데. 한 3년 전후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연락이 계속 온 거예요. 어땠어요? 물건 있냐, 뭐 맹지도 괜찮다. 그때도 이제 전주 쪽에 있었던 분들인데. 땅 매입자는 모두 84명. 이 가운데 48명이 약속이나 한 듯 광명 노원사동 땅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의사, 기업인, 회계사 등 대부분 전주 지역 유력 인사들입니다. 2018년도 내가 2월달 내었는데 그때 무슨 정보가 있었냐 이거야. 무슨 정보가. 나는 그걸 좀 전혀 못 들었어요.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들도 잇따라 땅을 샀습니다. 물을 봤대요. 이 땅 어떠냐고. 예. 그랬더니 뭐 버릇가 있고 뭐 괜찮네. 뭐 나중에 뭐라도 써먹을 수 있겠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를 LH 전현직 직원들보다 먼저 땅을 산 전주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주 지역 법무사 이모 씨. 2017년 3월에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 땅이 샀어요, 거기가. 얼마였어요? 그게 득치 25억이에요. 평당하면 50만 원꼴이에요. 현시가는 최소 4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특별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보는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법무사는 이제 보통 등기 이용받으면 사실 전국에 많이 다녀요. 솔직히 다 누구나 투자 개념 아닌가요, 부동산도?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씨 소유의 땅 19,000제곱미터 중 7,000제곱미터가 법인 명의로 사들인 땅인데 이 법인 지분을 LH 전북본부 직원 정모 씨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발 광명 원정 땅 투기의 출발점도 역시 LH였던 겁니다. 경찰은 LH 직원 정 씨와 법무사 이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LG와 SK가 미국에서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2년 만에 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SK가 LG에 2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년간 이어진 양측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합의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오랜 분쟁을 끝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2조 원. SK이노베이션이 현금과 로열티를 합쳐 총액 2조 원을 LG 에너지솔루션에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원해 보였던 양사 합의가 급물살을 탄 건 미국 정부가 합의를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두 회사를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등을 고려해 물밑에서 적극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공개적으로 빠른 합의를 종용한 바 있습니다. 작은 파일을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SK에 10년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각사가 주력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번 합의로 SK는 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 역시 천문학적 합의금을 받아내며 미국 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2년간의 배터리 분쟁은 끝났지만 수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과 함께 해외 배터리 업체에 추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양사 모두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정치권에선 4.7 재보궐선거의 여파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터져나오는 쇄신 요구에 당 지도부를 뽑는 선출 방식을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판세를 흔들었던 이슈죠. 이 부동산 문제부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에 이어진 당 지도부 총사퇴. 새로 꾸릴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을 놓고 열린 비대위는
당초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려던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뽑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자는 2030 초선 의원들의 제안에 일부 의원들과 당권 주자들까지 함께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선거 규모가 커져 뒤따를 어려움보다 쇄신 의지를 보이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원들의 권한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선거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 부동산 정책부터 다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자신의 1호 공약인 빠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한 오 시장. 서울시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자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계획하시는 서울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두 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이후 재정비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국민의힘도 다음 주 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미얀마 소식입니다.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80명 넘는 시민이 사망했는데 이번 진압 과정에서 군경이 박격포와 유탄 발사기 등 중화기를 사용했다는 시민들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시위대 체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사법원은 이 중 23명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사망자 중에 바고대 학생들이 많습니다. 군경의 총격으로 숨진 아카민 칸투와 보보나잉, 카운카우튼 모두 이 지역 바고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미얀마 바고시에서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벌어진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8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 치료하던 의사 웨이 얀 묘와 부상자를 돕던 바고대 학생 마쉐 야옹 등 수십여 명은 실종됐습니다. 시민들은 군경이 실탄 사격은 물론 박격포와 유탄 발사기 등 중화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한밤중 체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체포돼 억류돼 있는 시민이 3,000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사재판소는 이들 중 진압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시민 2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셜러စစ်ခုံရုံးဖွဲ့၍စစ်ဆေးမှုများဆောင်ရွက်ခဲ့ရာရာဇသက်ကြီးပုံမှ 396 399 အရ 이에 맞서 사제 총기와 폭탄으로 무장한 시민들의 게릴라식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곤이나 만달레이 또 사가잉주에서 무장한 시민들이 경찰서나 군 호송차, 군이 주둔한 건물 등을 기습 공격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시민들에게서 압수했다는 무기들을 전시하며 오히려 시위대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ပြန်မြသေဆုံးရင်ခုတနိုင်ငံလုံးမှာဘယ်လောက်ရှိမလဲဒါဟာတွေးအေးနဲ့လူတက်နေတာလို့ပဲပြောချင်ပါဒါဟိုမှဂျီနိုဆိုက်လို့မခေါ် 우리 외교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대비해 교민 철수 방안을 마련하고 임시 대피소 3곳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내년 8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 기업은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이 다양성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여성 리더의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차세대 여성 리더를 키우기 위해 대학은 대학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재희 기자입니다. 보스와 작업반장 간의 관계, 이런 릴레이션에 의해서 생산성이 좌우되더라. 매주 토요일 오후 15주 일정으로 개설된 교육과정. 학생은 각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직 여성들입니다. 회사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사회 이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이사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이 개설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 내년 8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를 대비한 것입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여성 사회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젠더 다양성, 성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이 한 명만 이사진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훨씬 더 타당하거나 높은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여성 사회이사의 길이 열리면서 차세대 여성 리더를 키우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비영리 여성복지재단은 5년차 여성 직장인 중 20여 명을 선발해 5월부터 여성 리더 소양 교육을 실시합니다. 창의력과 그 감수성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은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전 세계가 요구하는, 인류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 소비 구매 의사결정의 80% 이상이 여성 주도로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 인력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